이 옥패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집어든 노 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0살에 쫓겨난 아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집 앞에 무릎 꿇고 싶지 않다던 그 아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걸까요? 대박 야담TV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땅에 이판서 댁이라 불리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대문 기둥은 아름드리 소나무로 세워졌고 담장은 사람 키의 2배가 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묵은 회화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이 집안은 3대째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였습니다. 이 판서의 할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냈고 아버지는 예조판서, 그리고 이 판서 자신은 이조판서에 올라 한양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그 기와집 한쪽 귀퉁이 사랑채 뒤편 작은 방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사내 아이였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은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헛저고리를 입었지만 어딘가 귀티가 감돌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준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외아들이었지요. 아이는 날마다 회화나무 아래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책 한 권이 전부였지만 이준은 그 책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입술을 달싹이는 아이의 모습은 그 집안의 총명함이 대를 이어 내려온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행복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준에게 곧 닥쳐올 일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봄 이 판서는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봄이 가고 여름이 와도 기침이 멎지 않았고 가을이 되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방에 이준은 날마다 찾아갔습니다. 약을 다려 두 손으로 받쳐 올리고 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고 아버지가 기침을 할 때면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늦은 밤, 이 판서는 이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아. 예, 아버지.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이 판서는 가느다란 손으로 아들의 볼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아.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준은 그 말뜻을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는 아이의 등을 이 판서는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 무언가 말 못할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늘이 알아주실 것이다. 그 말이 이준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아픈 마음에서 나온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 이준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떠올리게 될 말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그로부터 열흘 뒤 눈을 감았습니다. 이 판서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이준은 아버지의 관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 자리에 앉아 곡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예를 다하는 모습에 문상객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 좀 보게. 10살짜리가 저리도 예를 안다니. 이 판서 댁은 아들 하나는 잘 뒀어. 저 아이가 크면 아버지보다 더 큰 인물이 되겠어.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 집안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 판서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형의 아들, 즉 이준의 사촌 형 이덕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덕현은 나이가 25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생김새도 번듯했지만 눈 안쪽에는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 판서가 살아있는 동안 이덕현은 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몸은 좀 어떠십니까? 라며 문안을 왔지만 실은 이 판서 댁의 재산이 얼마인지 논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늘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논밭이 한양 근교에만 100마지기가 넘었고 미곡이 쌓인 창고는 5개나 되었습니다. 이덕현은 그것이 탐났습니다. 이준이 녀석이 크면 다 가져가겠지. 본디 내 작은 아버지 댁 재산은 우리 집안 것인데. 이덕현에게는 신복처럼 부리는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판서 댁에서 오래 일한 집사 마 서방이었습니다. 마 서방은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이덕현이 은자를 쥐어주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련님,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의 서재에서 매일 글을 읽었습니다. 이준의 어머니 유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아, 이제 우리 둘밖에 없구나.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유씨는 양반 가문 출신의 품격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판서와 정실로 혼인한 안주인이었지요. 그러나 마 서방과 이덕현은 그 사실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덕현이 마 서방에게 내민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판서가 이준의 어머니를 첩으로 들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판서의 필체를 흉내낸 글씨로 꼼꼼하게 만들어진 거짓 문서였지요. 이것으로 이준이 녀석은 서자가 된다. 이덕현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걸렸습니다. 집안의 어른 한 명도 이덕현의 편이었습니다. 멀리 충청도에 사는 노 대감이었는데 이덕현이 찾아가 은자 수백 냥을 바쳤습니다. 이준이가 서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댁 재산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노 대감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하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판서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준이 아버지 사당에 절을 올리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마당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포졸 셋, 그리고 그 옆에 이덕현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이 여기 있느냐? 마 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도련님,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준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손에 쥐어진 문서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실이십니다. 이덕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실? 허, 이것 봐라.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느냐. 내 어미는 이 집에 첩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서자야. 말도 안 됩니다. 이 문서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감히 이 판서 어른의 글씨를 거짓이라고 하느냐? 이준의 어머니 유씨가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 아이한테 당장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이덕현은 차갑게 유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요. 서자는 적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법이요. 이준이는 오늘로 이 집을 떠나야 하오. 이 아이는 이 집의 적자란 말이오. 당신들이 문서를 꾸민 것 아니오. 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이덕현이 관아에 손을 써놓은 터였습니다. 이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의 손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방, 서랍 속 깊이 숨겨두었던 옥패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증표다.
위급할 때를 대비해 두는 것이니 소중히 간직하거라. 옥패는 반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준에게, 한쪽은 가문의 귀한 함 속에 있었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가 옥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이준과 유씨는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판서 댁의 높은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모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아는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미 소문이 났소이다. 서자 댁이라는 소문이. 죄송하오. 우리 집도 사정이 어렵소이다. 이 판서가 살아있을 때는 문안을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자 하나같이 외면했습니다. 유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모자는 한강 다리 근처 허름한 주막에 들었습니다. 남은 돈을 털어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준의 목소리는 어른처럼 침착했지만 눈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유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아,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다. 내 아버지의 적자라는 것은 하늘이 아신다. 하지만 어머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아, 이덕현이는 이미 관아에 손을 써놓았다. 지금 우리가 가봤자 들어주지 않는다. 이준은 무릎을 쥐어뜯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준은 주막을 나서 혼자 이판서 댁 앞에 가보았습니다. 대문에 이미 이덕현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닌가.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이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준을 돌봐준 김서방이었습니다. 도련님. 김서방이 주변을 살피며 이준을 담장 뒤로 이끌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덕현 서방이 도련님을 아예 없애버리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준은 눈이 커졌습니다. 없애버린다고? 서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도련님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까 봐 겁을 먹는 것입지요. 빨리 한양을 떠나십시오. 이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도망친다는 것, 그것은 억울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군요. 이준은 품속에 손을 넣어 옥패를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옥패를 가지고. 이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을 돌렸습니다. 한양 성문을 빠져나가던 날 이준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살 사내 아이의 작은 등이 서울 성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씨는 먼 친척 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생이별을 했습니다. 한양을 떠난 이준은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다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봐, 괜찮은가? 누군가가 이준을 부축했습니다. 눈을 뜨니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눈빛이 깊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이준을 등에 업어 근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죽을 쑤어 먹이고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이준이 정신을 차린 것은 하루가 지난 후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준이라 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한양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이미 알아봤으니까요.
며칠이 지나 이주는 노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인가? 공부하겠습니다. 과거에 급제해서 제 힘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노인의 이름은 김 선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균관에서 공부했지만 과거는 보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가르치는 것으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벼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날 저녁 이준이 물었습니다. 벼슬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벼슬을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벼슬에 앉기보다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지. 이준은 그 말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준을 가르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글을 한번 읽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산술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풀었습니다.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김 선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르침은 글 공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이준에게 사람 보는 법, 세상 읽는 법, 참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준아,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선생님, 하지만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억울함은 풀어야 한다. 하지만 원망심으로 풀면 자신도 망가진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풀어야 한다. 이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 선생과의 세월은 이준에게 공부만이 아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세월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이준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한양을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 이준은 13살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준은 김 선생의 학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어른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준이 대신 써준 편지 때문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마을에 사는 최씨성을 가진 농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 동네 부자 윤서방이 최씨의 논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가도 윤서방이 원님과 친분이 있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글을 써드릴 테니 감영에 직접 올라가 보십시오. 이준이 쓴 글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논리가 분명하고 법도에 어긋남 없이 억울함이 가슴에 파고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감영의 관찰사가 그 글을 읽고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윤서방의 횡포가 드러났고 최 씨는 논을 돌려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세상에 13살짜리 아이가 쓴 글이 그리도 대단하다니.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김 선생은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해 봄 이준은 더 깊은 공부를 위해 김 선생과 함께 다른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준은 그곳에서 경전과 역사, 시화부, 그리고 병서까지 두루 익혔습니다. 몇 해가 지나 이준이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의 시험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준이 지은 글이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심사를 맡은 노 선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글을 누가 지었는가? 제가 지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준이라 합니다. 노 선생은 이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과거를 보아라. 반드시 급제할 것이다. 그날 이후 이준의 이름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이 18이 되던 해, 이준은 처음으로 돈의 향시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백 명의 유생이 모였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붓을 들어 쓰기 시작할 때 이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이주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글은 물 흐르듯이 이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원 급제. 시험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18짜리가 장원이라고? 누구 집 자식이래? 이름이 이준이라더군. 김 선생은 소식을 듣고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했다, 이준아. 그러나 이준은 기쁜 마음보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을 텐데. 이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향시에 장원한 이준에게 한양의 성균관에서 들어오라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준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균관에서 공부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과거 대과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 없는 유생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유생이 이준의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까짓 것이 어딜 감히 여기 앉느냐. 이 자리는 우리가 앉는 자리야. 이준은 조용히 책과 벼루를 집어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기분 나쁘지 않느냐? 옆에 있던 유생이 물었습니다. 나쁘지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글 잘 지어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가장 통쾌한 답입니다. 그 유생의 이름은 박서준이었습니다. 이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성균관에서 3년을 보낸 이준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대과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준은 새벽에 일어나 깨끗이 씻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품속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옥패를 다시 품에 품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유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주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이준은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김 선생이 생각났습니다. 한양 거리를 굶주리며 걷던 10살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글이 되었습니다. 대과 장원 급제. 이준. 시험장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준, 앞으로 나오라. 이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살의 이준은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이준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임금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과인이 이 글을 읽고 많이 놀랐다. 어느 집안 자식이냐? 한양 이판서 댁 자식이옵니다. 임금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판서 댁이라면 몇 해 전 작고한 이조판서 이공의 집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이준은 홍문관 정자로 첫 벼슬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급제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한양에 올라온 이준은 홍문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유씨는 한양 외곽의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준을 보자마자 유씨는 무너지듯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아, 준아. 살아있었구나.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두 모자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며 이준은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덕현은 10년 사이 더욱 권세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이덕현은 임금의 측근 신하 한 명과도 사돈을 맺었습니다.
서준아, 내 사정이 이러하다.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준아, 증거가 있는가? 옥패가 있다. 나머지 반쪽이 이판서 댁 가문의 함 속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덕현이 그 함을 내놓겠는가? 이준은 눈을 빛냈습니다. 내놓게 만들어야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이준이 그렇게 생각한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덕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덕현은 이준이 대과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준이 녀석이 살아있어서 벼슬까지 얻었다고? 이덕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째로 이준과 친한 성균관 유생들을 찾아가 돈을 쥐어주며 이준의 험담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조판서 이공의 서자가 과거를 보았다고? 그 서자가 벼슬을 얻었다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준의 상관 홍문관 대교가 이준을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게 자네 출신이 어찌 되는가? 저는 이판서 어른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서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네. 그 소문은 거짓입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덕현은 자신의 사돈되는 임금의 측근 신하 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덕현은 은자 수백 냥이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정대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준이라는 자가 있는데 서자 출신입니다. 그 자가 출신을 속이고 벼슬을 얻었으니 임금께 아뢰어 벼슬을 박탈해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리라. 셋째, 이덕현은 이준의 어머니 유씨가 있는 곳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유씨에게 협박했습니다. 마님, 이준 도련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히 있으면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준에게 연달아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준아, 나쁜 소식이다. 정대감이 임금께 이준이 서자라고 아뢰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언제? 오늘 오후. 이어서 홍문관 서리가 이준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당분간 출근하지 마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정직이었습니다. 이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소식을 들으러 갔다가 어머니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덕현이 어머니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히. 다음 날 아침 이준은 이덕현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이덕현, 내 어머니를 내놓아라. 한참 만에 이덕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내놓을 수는 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내가 스스로 서자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써라. 그리고 벼슬을 포기해라. 이준은 이덕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 판서의 적자다. 절대로 거짓 문서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 이준은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준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냐? 김 선생님이 쓰러지셨다. 이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덕현이 김 선생님 계신 마을에 사람을 보냈다. 김 선생님을 겁박하다가 노인이 쓰러지셨다는구나. 지금 의원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이준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한나절을 달려 김 선생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김 선생은 이미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이준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김 선생이 가느다란 눈을 떴습니다. 준아, 이제 내 역할은 다 했구나.
선생님, 아직 할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김 선생은 힘겹게 손을 들어 이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아, 원망은 독과 같다고 했지. 기억하느냐?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을 하마.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느니라. 선생님, 잘 가거라. 김 선생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격이 더 찾아왔습니다. 이준아, 나도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박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덕현이 내 아버지한테도 손을 썼다. 아버지가 나더러 내 곁을 떠나라고 하신다. 이준은 말없이 박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미안하다, 이준아. 박서준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이준은 홀로 남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준은 밤새 걸었습니다. 어디를 걷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양 성박 한강변에 와서야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이준은 강가 돌에 주저앉았습니다. 10살에 쫓겨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대문이 닫히던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나온 옥패. 이준은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 옥패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리고 김 선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이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덕현이가 두려운가? 아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두려운가? 아니다. 나는 내가 혼자라는 것이 두렵다. 그러나 그 순간 이준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10살에 쫓겨났을 때도, 굶주리며 길을 걸을 때도, 성균관에서 차별을 받을 때도,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렇다. 나는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다. 다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순간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 이준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증명해왔다. 댁과 장원도 홍문관 벼슬도 그 모든 것이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나머지 반쪽 옥패가 이 판서 댁에 있다. 아버지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준아, 내가 만에 하나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함 속에 내게 남기는 글이 있으니 잊지 말거라. 편지가 있다. 이준은 무릎을 쳤습니다. 내일 조정에서의 소명. 그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준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이준은 밤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새벽에 박서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서준은 이준을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이준아, 나는 됐다. 나는 너를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 가지만 부탁한다. 나 대신 임금께 전할 말을 써서 드려라. 조정에 나가 소명하겠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것을. 무슨 부탁이냐? 이 판서 댁에 있는 가문의 함을 조정에 가져오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준아, 미안하다. 내가 비겁했다. 됐다고 했다. 부탁할 것이냐 아니냐? 박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덕현이 위조한 문서를 만든 자가 마 서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 서방을 설득해 증언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마 서방은 탐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겁도 많은 사람이다. 이덕현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움직일 것이다. 알겠다. 해보겠다. 이주는 박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주는 품속에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옥좌에 앉았습니다. 좌우에 신하들이 도열했습니다. 이덕현은 정대감 옆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이준이 조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나왔느냐? 예, 전하. 짐이 듣기로 그대가 출신을 숨기고 과거를 보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전하, 저는 출신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판서 어른의 적자이옵니다. 이덕현이 나섰습니다. 전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전하, 그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증거인가? 이준이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문의 증표 옥패이옵니다. 나머지 반쪽이 이판서 댁의 가문 함 속에 있을 것이옵니다. 가문의 함을 이리 가져오라. 이덕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그 함은 저희 가문의 사물이라. 가문의 함이라도 임금이 명하면 가져와야 하느니라. 잠시 후 이판서 댁의 가문함이 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함이 열렸습니다. 전하, 안에 옥패 반쪽과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임금이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기준에 옥패 반쪽과 맞춰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조정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임금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준의 어머니 유씨를 정실로 맞이했다는 이판서의 혼인 문서였습니다. 이판서의 친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준에게 남기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준에게, 내가 이것을 읽는다면 아비가 세상에 없는 것이다. 내 어미는 내가 정실로 맞이한 귀한 사람이고 너는 이 집안의 적자다. 세상이 어떻게 구르더라도 네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조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덕현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마 서방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준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마 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자백하겠습니다. 이덕현 서방님의 지시로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준 도련님이 서자라는 거짓 문서를 작성한 것은 소인이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일이, 장장 10년 동안 숨겨진 일이 이제야 드러나는군.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덕현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이덕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덕현은 버둥거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임금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옥패와 이판서 공의 친필 편지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느니라. 이덕현의 죄상이 낱낱이 읽혔습니다. 하나, 가문의 문서를 위조하여 적자를 서자로 만들었고, 둘, 10살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으며, 셋, 관아에 거짓 청탁을 넣어 법을 어겼고, 넷,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했으며, 다섯, 부녀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고, 여섯, 증인을 위협하여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형벌을 내리겠다. 이덕현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 100대에 유배 3,000리 처하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몇 해 뒤 유배지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이덕현은 거짓골로 국어를 하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 아이의 인생을 빼앗으려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대를 홍문관 교리에 임명한다. 그리고 이 판서 댁의 재산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머니, 이준이 달려가 유씨를 안았습니다. 유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준아.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이다. 두 사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양 북촌의 이판서 댁 기와집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수백 년 묵은 회화나무 아래에서 한 사내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홍문관 교리에서 시작해 대사성을 거쳐 이준은 이제 예조 판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씨는 안채에서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예전의 슬픔은 없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준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의 눈이 맑게 빛났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이준의 어린 시절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마. 어떤 이야기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이야기다. 무슨 뜻이에요? 이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크면 알게 된다. 회화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10살의 이준이 이 집을 나가던 그 봄날과 꼭 같은 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그 말 한마디가 10살 소년을 일으켰습니다. 굶주림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그 말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이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반쪽짜리 옥패 하나와 아버지의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늘은 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 야담 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